이 두 번째 파트에서도 두 분의 연자를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로 한병도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원장님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시고 서울치대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치주과에서 미국의 유니버시티 워싱턴 치주과 레지던트 수료하시고 석사학위를 받으셨으며 현재 카이노스 치과 대표원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 선생님들 많은 그런 학술대회에서 강의하신 걸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CAD/CAM Customized Abutment in Implant Dentistry입니다. 어떤 이런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임플란트에 접목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병도 원장님을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병도입니다. 늘 드리는 인사지만 부족한 저를 훌륭한 심포지움에 연자분 중에 한 명으로 선택해 주신 우리 메가젠 대표이사님이야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존경하는 우리 신상한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강연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또한 국내외 여러 선생님들 일요일 날 쉬지 않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두 분이 좋은 강연을 해 주셔서 경청하였고요. 제가 전공한 것이 치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역시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덴티스트리에서 가장 제가 치주과이기 때문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그 덴토 진지발 정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커스터마이징 시킨다는 제목을 집어넣었지만 중요한 바이올로지 쪽을 많이 얘기하게 될 거고요. 임상 사례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다 홍보가 되었지만 메가젠에서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임상 소식을 간단하게 해주는 원데이 임플란트나 이런 쪽으로 라이브 서저리와 함께 강연이 있을 예정인데, 저는 가장 클래시컬한 그런 어프로치에 대해서 일단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제 뒤에 박현식 선생님께서 훨씬 더 소위 컴퓨터를 이용한 컨템포러리 임플란트 덴티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본그룹과 아울러서 커넥션 파트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소위 디지털 덴티스트리 쪽을 말씀드리면서 더욱더 쉬운 방법 쪽을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소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러한 순서로 그 커넥션 파트의 어떤 문제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의 장단점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션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치아의 덴털 진지발 정션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러한 토론이 필요하냐면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의 그 서비컬 디멘전과 서비컬 프로파일을 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형의 임플란트로서 어떻게 갑자기 자연스러운 임플란트 보철물이 탄생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맞지 않는 직경 원형의 임플란트에서 맞아지는 크라운으로 가느냐 하는 이제 그러한 토론입니다. 먼저 자연치아의 노멀 덴토 진지발 정션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 거지만 오랄 에피셀리움은 각화치은이고요. 서큘러 에피셀리움은 non-keratinized 에피셀리움이죠.
여러분들이 치과 의사로서 데일리 프랙티스에서 이 덴토 진지발 정션에 대해서 잘 신경들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케일링을 해도 덴토 진지발 정션은 변하고, 큐레타지를 해도 변하고, 싱글 크라운을 작업을 해도 덴토 진지발 정션은 변하고, 임플란트를 하면 당연히 변하고, 교정 치료를 해도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방어 기전인 이 덴토 진지발 정션, 그 중에서 특히 살아 숨쉬는 심지어 오르간이라고 표현하는 정셔널 에피셀리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고, 신경 쓰시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그 덴탈 서비스의 레벨은 상당히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밑에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가 있을 거며,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는 임플란트에서는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정셔널 에피셀리움의 기능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연치아에는 에나멜이 있고 덴틴이 있고 시멘텀이 있을 겁니다. 임플란트는 오래된 아티클 중에서 임플란트의 임플란토 진지발 정션과 관련된 몇 개의 아티클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버글룬드는 자연치아하고 임플란트의 소프트 티슈 베리어라고 표현하는 이 임플란토 진지발 정션에 대해서 자연치아하고 극히 유사하다, 이렇게 기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에서도 진지발 서커스가 형성이 되고 정셔널 에피셀리움이 있고, 커넥티브 티슈 존은 있지만 임플란트에는 부착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알베올라 본이 있을 겁니다. 5년 뒤에 바이올로직 위드스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페이퍼가 하나 나오는데요. 역시 버글룬드 스터디인데, 이것은 세컨 스테이지 때 한쪽의 소프트 티슈 thickness를 4mm로 놔두는 곳과 반으로 줄여주는, 얇게 만드는 존을 만들어 봤더니, 역시 우리 인체는 방어하기 위해서 연조직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간다. 결국 임플란트의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형성하기 위해서 치조골을 없애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버글룬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클래시컬 아티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티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뒤에 코크레인 스터디에서 바이올로직 위드스 관련된 보고를 로딩을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의 차이를 두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로딩을 주고 났더니 임플란트 주변에서는 진지발 서커스는 얕아지고 정셔널 에피셀리알 어태치먼트 존만 넓어지는, 다시 말해서 상하적으로 높이가 길게 형성이 되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에이브람슨 스터디는 그 submerging 시스템과 non-submerging 시스템 간에 많은 이 당시로서는 소위 논란이 있었는데, 소프트 티슈 베리어 부분이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코크레인 스터디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스터디인데, 허먼 스터디는 역시 로딩과 관련돼서 시술 직후와 로딩에 시차를 두면서 관찰을 했더니 정셔널 에피셀리얼 어태치먼트 부분이 로딩 받는 기간에 따라서 그 존이 더 넓어지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것은 상대적으로 서커스 뎁스는 얕아진다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셔널 에피셀리얼 어태치먼트 파트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 존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서포팅 스트럭처가 없기 때문에 정셔널 에피셀리얼 어태치먼트 존은 혼자서 상당히 힘든 부분을 담당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에서의 정셔널 에피셀리얼 어태치먼트는 우리가 한 번도 주목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임플란트 보철물을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러운 보철물을 만들까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연치아에 오래전에 나온 아티클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덴토지지말 정션인데, 자연치아의 루트에서 크라운으로 벌어지는 소위 그 이머전스 프로파일 또는 이머전스 앵귤레이션과 관련된 페이퍼가
미국의 이스트 코스트에서 아주 중요한 페이퍼가 2개가 나오는데 80년도 JPD의 와그만 스터디는 루트에서부터 자연치의 크라운으로 벌어지는 이 탄젠트 각도를 22.5도, 그래서 22.5도 티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이 이론이 지배를 하다가 10년 후에 1990년도에 크롤 스터디에 의해서 자연치의 루트로부터 크라운으로 벌어지는 그 하이드 오브 컨투어의 그 풍용한 정도가 22.5도가 아니라 15도 정도일 것이다. 그것이 더 그 사이트를 헬스하게 유지하는 거고 우리가 크라운을 만들 때 이러한 어떤 이머전스 앵귤레이션을 지켜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과거에 최대 풍융부의 그 풍용한 정도가 두꺼운 것을 원했었는데 최근에는 훨씬 더 얇은 쪽으로 가고 있으며 그 수치를 스탠다다이제이션 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왜냐하면 치아라는 게 다양한 360도의 프로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 각도를 이 정도로 추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15도 티오리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먼저 이루어진 임플란트 시스템 간에 어떻게 자연치의 루트가 아닌 모양인 원형 형태의 임플란트에서 갑자기 자연스러운 크라운의 폼을 만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의 임플란트 지니발 정션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까 하는 관점으로 이미 이루어진 케이스를 잠깐 리뷰를 해보면 대충 봐서 잘 만들어진 시스템 같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은 브레네막 타이 유나이트 시스템이고 오른쪽은 3I의 오시오타이트, 세계 4대 명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 타이 유나이트와 오시오타이트의 모양입니다. 둘 다 익스터널 헥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뭔가 크리스탈 본 체인지는 있을 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처럼 타이 유나이트는 플랫폼까지 러프니스를 만든 아주 특이한 디자인이죠. 본 크레스트 부분에서의 변화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i 시스템인데요. 왼쪽 하단에 보이는 것은 초기에 나왔던 셀프 태핑 임플란트 익스터널 헥스 시스템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는 것은 역시 익스터널 헥스 시스템이고 왼쪽 상단에 보는 것은 3I에서 처음으로 인터널 헥스 시스템을 만들어낸 바로 그 디자인입니다. 역시 커넥션 파트, 임플란트 지니발 정션 부분에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왼쪽 하단은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갑자기 명품 반열에 들어간 스트로만 ITI 시스템, 물론 와이드 임플란트는 아니지만 스트로만 ITI 시스템이고 오른쪽 안에는 수류탄처럼 생긴 아주 독특한 디자인의 바이콘 임플란트입니다. 커넥션 파트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 상당히 독특한 티슈 리스폰스를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레드로 유명한 아스트라 시스템이죠. 전체를 다 아스트라 임플란트로 시술한 케이스인데 마이크로 스레드는 처음에는 로드 베어링 한다는 목적으로 했는데 이 아스트라를 개발한 이 사람들조차도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마이크로 스레드의 그 이 고랑이라고 표현하는 그 쉘로우한 그루브를 넘지 못한 것을 관찰해서 역시 이 본 크레스트의 크리스탈 본 체인지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기네들도 놀란 그런 시스템이죠. 이것은 앵킬로스 시스템이죠. 독특한 인터널 헥스 시스템이고 역시 크리스탈 본 체인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독일의 베고 세마도스 끝이 초기의 스트로만 디자인처럼 라운드한 쉐입이면서 이 환자는 RPD를 오래 장착했던 환자인데 본이 많이 흡수되어 있고 해서 수복하기가 어려웠던 케이스인데 독특한 임플란트 시스템으로
어렵게 수복을 해서 환자는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내 임플란트 시스템인데요. 왼쪽은 오스템이 스트로만을 복제한 시스템이고 오른쪽은 덴티움, 아스트라를 복제한 덴티움 임플란트 시스템. 아주 대표적으로 커넥션 파트의 차이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국내 업체의 왼쪽 하단은 오스템의 아스트라를 복제한 시스템이고 오른쪽 하단은 오스템의 스트로만을 복제한 시스템인데 대각선으로 아스트라를 복제한 시스템 역시 대각선으로 스트로만을 복제한 시스템의 서비컬 프로파일의 모양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오늘 이 심포지움을 주최하는 메가젠의 애니리츠라고 하는 임플란트. 보통 일반적인 픽처의 스레드 디자인이 굉장히 둔탁하게 뼈를 깎아내면서 들어간다 하면 애니리츠는 스레드 디자인이 아주 독특하죠. 다시 말해서 본의 트라우마, 본의 외상을 적게 주는 그런 아주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연찮게 제가 외국에 나와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졸업 한두 달 전에 제가 받은 환자이고 캐나다에서 수술을 했고 보철만 하면 된다고 해서 환자분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케이스인데요. 또 불행히도 제가 이 환자를 맡게 되었는데 상악 사이너스에 2개가 들어가 있고 커버스크류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환자는 모릅니다 전혀. 보철만 해도 된다고 해서 온 케이스인데요. 뒤쪽에 하나 백업하기 위해서 하나 심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왼쪽 아래는 와이드 임플란트를 3개가 미싱된 오클루잘 테이블을 하나 가지고 수복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악 전치부는 3개가 치아가 미싱이 되어 있는데 2개의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인터프록시말로 심어서 전혀 수복할 수가 없었던 환자한테 잘 설명을 해서 환자는 아무 불평 안 하고 그대로 일어나서 다시 비행기 타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제가 그동안 봤던 임플란트에 참혹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경험한 케이스 중에서 아마도 가장 디자스트로스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임플란트는 그 당시로서는 센터펄스, 지금은 이름이 진머 거대 회사로 바뀐 진머 덴탈 임플란트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다양한 임플란트 시스템을 한 번씩은 좀 봤습니다. 자세히는 볼 수 없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28개의 치아를 임플란트로 수복할 때 어느 부분이 지금 제가 강조하는 임플란트 진지발 정션 부분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디일까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 전치는 센트럴이 평균 폭이 5mm이고 레트럴이 5.5mm입니다. 환자는 31번 치아가 호플리스 투스가 돼서 임플란트로 수복을 하기를 원했고 발치한 후의 모습이고 마이너 크라우딩이 있긴 했지만 크라우딩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5mm밖에 안 되고 레트럴은 5.5mm밖에 안 되는 자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치주염이 진행되거나 지금 보는 환자는 치주염이 이렇게 심하게 진행되어 있지 않았지만 루트 쪽으로 내려가면은 보통 루트의 디멘전이 한 3mm 정도, 치주염이 더 많이 진행되면 2.5 정도까지도 아주 좁아지는 프로파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는 임플란트는 기껏해야 3mm, 그렇죠? 기껏해야 3mm 정도의 임플란트, 플랫폼이 지금 가장 좁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임플란트가 3mm 임플란트죠. 3mm를 심어놓으면 커넥션 파트는 당연히 1 정도 벌어질 거고 1 정도 벌어진 상태에서 5까지 올라오는 데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악 전치는 임플란트를 잘해도 환자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못 듣는 자리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이대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개는 나사목 같은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놓고 보철을 우격다짐으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됩니다. 네, 하악 전치는 아무리 잘해도 환자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못 듣습니다. 최종 보철물을 저렇게 해서 환자는 잘 쓰고 있지만 프로파일 개념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마치 치주염이 일어난 모양을 어떻게 임플란트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케이스는 어떨까요? 이거는 어떤 분이 임플란트를 했는데 하악 전치부에 와이드 5mm 임플란트를 심피시스 바깥쪽에 심었고 31번은 펀틱입니다. 펀틱이 레진 투스를 링괄 사이드에 싱글룸에 픽스드 리테이너로 고정한, 다시 말해서 임플란트 크라운과 31번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실패했죠. 실패해서 제거를 했고 제거한 후에 티슈가 많이 파괴된 모습이고 환자한테 문의한 결과 환자는 처음부터 크라우딩이 있었다고 해서 그래프트 하고 나서 상당히 어려웠지만 크라우딩을 만들어주기로 해서 두 개를 심고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종 보철물을 크라우딩을 만들어서 수복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수복이 되었을까요? 오늘의 주제인 커스터마이징을 시켜서 기존의 회사에서 나오는 어버트먼트는 기껏해야 한 5mm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리텐션의 문제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 시키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리뷰를 해보면 그라프트에서 임플란트 어렵게 심었을 거며 이런 자리에 그라프트에서 심었을 거며 실패했을 때의 모습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상악 전치로 가면 상악 중절치는 보통 8.5에서 평균이 9mm 미저 디스탈 디멘전을 갖고 있어서 여유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9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말까지 상악 전치의 이 넓은 8.5에서 9mm 스페이스를 회복하기 위해서 5mm 와이드 임플란트를 심어라. 유명한 연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해서 저도 그대로 5mm 와이드 임플란트를 심고 그랬었다가 참혹한 결과를 많이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하죠. 그래서 이 환자도 프랙처된 치아를 임플란트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통해서 이미디에이트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을 하죠. 그리고 최종 보철물이 들어갔는데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주제인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집어넣고 크라운을 했는데 왜 크라운이 저렇게 어색할까요? 멋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든 저 크라운이 왜 저렇게 어색할까 하는 거죠. 더군다나 심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절코니아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라운은 어색합니다. 왜 그럴까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더라도 디자인 센터에서 왁스업을 안 하기 때문에 투스폼을 먼저 만들어 놓고 투스폼 기준 하에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를 만들어야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캐스트, 모형에서 볼 수 없는 덴토 준지발 정션 부분, 임플란트 준지발 정션 부분, 그 부분이 티슈를 서포팅 해야 된다고 하는, 보이지 않지만 서포팅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보철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여전히 이상하죠. 이것은 또 왜 그럴까요? 레이비얼 서포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페이셜 사이드의 서포트, 티슈 서포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형에서 보이는 부분부터 크라운을 아무리 이쁘게 잘 만들어 봐도 티슈 서포트가 부족한 이 부분은 백업이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밀어봤어요. 이제부터는 조금 밀리기는 했는데 크라운 폼과 쉐이드가 안 맞기 시작하면서 이 환자는 12번째 리페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특히 레이비얼 사이드의 티슈 서포트는 아무리 지적해서 보내도 테크니션들이 이것을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지금 12번째 바꾼 프로파일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사진에서는 선을 2개 그어서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선을 2개 긋고 마지막 사진에서는 2개 긋은 것을 피곤해서 이제 하나만 긋고 마른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프랙처된 케이스는 어떨까요? 환자는 넘어져서 이가 부러졌는데 젊은 여성 환자였습니다. 발치 후에 역시 디멘전은 8.5에서 9mm고 서빅스는 우리가 임플란트 골라봤자 4mm, 뭐 4.3mm, 때로는 뭐 4.8, 5도 심을 수는 있지만 역시 티슈 서포트라는 관점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저는 제가 맡은 부분은 클래시컬하게 접근하는 법을 발표할 겁니다. 수술 직후에 바로 immediate temporization 또는 immediate provisionalization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환자한테 프로비저널 크라운으로 지내다가 이런 프로파일을 현장에서 만들어주지 않고서는 도대체 프로파일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최종 보철물을 이렇게 완성한 케이스입니다. 구치부로 넘어가면 대개 임플란트 처음 시술하는 사람이나 초보자들이 하악 6번의 미싱 케이스 또는 6, 7번 미싱 케이스들을 나의 임플란트 첫 케이스로 많이들 결정하는데 구치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제일 미주디스탈 디멘전이 넓은 하악 제1 대구치는 평균 보고량이 11.4mm입니다. 제2 대구치는 10.5mm입니다. 11.4의 이 거대한 공간을 어떻게 8이나 9 정도 되는 자연체의 서비컬 프로파일을 어떻게 만들겠는가? 당연히 못 만들죠. 8이나 9의 임플란트를 업체들이 실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원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5, 기껏해야 6, 그 정도의 임플란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5mm의 임플란트, 우리는 4.3을 심을 수도 있고 4.5를 심을 수도 있고 4.8 또는 5, 6 정도를 심을 수가 있겠죠. 최종 보철물은 그냥 비슷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서비컬 프로파일은 자연치아랑 비슷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제1 대구치의 케이스인데요. 환자분은 제1대구치를 상담하러 왔는데 그 앞에 제2 소구치에 컴포짓 빌드업된 치아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해서 같이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라고 권유했는데 환자가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상태에서 계속 치아가 부러지니까 결국 retentive portion, ferrule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러지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직전에 환자가 빼고 같이 하겠다. 그래서 보통 제1 소구치 하악은 7mm, 제2 소구치 7mm, 제1 대구치 11.4, 제2 대구치 10.5가 에버리지입니다. 임플란트 심었습니다. 힐링 어버트먼트는 역시 9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말까지는 11.4의 거대 공간이니까 7.5mm 거대한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라고 했죠. 그러나 컨템포러리 덴티스트리는 그렇게 거대한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하면 근원심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협설적으로 facial lingual dimension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힐링 어버트먼트 작게 연결을 하는 거고요. 작게 연결하는 이유는 interproximal tissue 볼륨은 confined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티슈 볼륨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티슈 볼륨의 최대 양을 힐링을 시켜놓고 힐링 시켜놓은 티슈 볼륨을 인터프록시멀 라인 앵글과 라인 앵글 간의 거리를 영어로 스퀴징 한다고 하는데 스퀴징 함으로 인해서 생성된 티슈 볼륨을 밀어 올리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환자는 최종 보철물을 만들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리퍼링 덴티스트가 만들어서 저는 체크업만 하러 이제 환자가 왔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마음에 안 드는가? 바로 이 서비컬 프로파일. 이 리퍼링 덴티스트는 6mm로 힐링 시켜서 11.4로 벌려야 된다고 하는 임플란트의 가장 중요한 커넥션 파트의 프로파일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으신 분이죠.
벌려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힐링된 상태에서 바로 만드는 거죠. 소위 그 머쉬룸 타입 크라운이라고 해서 올라와서 바로 이렇게 핵구름처럼 벌어지는 크라운이 된 겁니다. 예, 엑스레이를 보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안 맞는 임플란트의 플랫폼 프로파일과 맞춰야만 되는 오클루잘 테이프의 프로파일을 어떤 각도로 시행착오적으로 이거를 수치화할 수 없고 정량화할 수 없는 거죠. 예, 어떻게 이것을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만드느냐가 우리의 관심거리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슷한 케이스의 세컨드 몰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비저널 크라운 만들고 어버트먼트에서 크라운을 만들었습니다. 예, 환자분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러 올 때마다 보면은 항상 뭔가 클리니컬 파인딩이 좋지 않고 염증이 생겨서 골드 스크를 한번 풀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르고 들어와서 봤는데 5mm 임플란트인데 그냥 크라운은 그런 대로 됐는데 뭔가 아무튼 안 좋습니다. 클리니컬 파인딩이. 반대편은 6mm를 심고 프로파일은 비슷하게 맞춰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면 6mm는 괜찮고 5mm는 나쁜 것인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관심사가 이 덴토진발 정션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대개 임플란트 관련된 바이올로직 위드스는 미조디스탈 디멘전이 작은 치아의 바이올로직 위드스는 데이터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넓은 치아의 바이올로직 위드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많이 나와 있지를 않고 특히 호리존탈 바이올로직 위드스와 버티컬 바이올로직 위드스 더욱 우리가 모르는 것은 플랫폼부터 컨택 포인트까지 그 포물선의 이 포물선의 길이가 과연 어떤 것은 괜찮게 유지되고 어떤 것은 헬시 사이트가 아닌 디지즈 사이트로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이 수치를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측정해 본 거에 의하면 5보다 더 깊은 양으로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아무튼 되는 것 같고요. 5보다 더 낮은 양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런 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답변 드릴 수 없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악의 맥실라리 몰라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오클루잘 테이블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어떤 상악 제2 대구치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보통 대학병원에 환자가 갔다 오면 꼭 2개씩 심고 오잖아요. 2개를 심었습니다. 오클루잘 테이블은 그런 대로 그냥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서비컬 프로파일입니다. 상악 대구치는 임플란트 하는 사람들이 늘상 하는 프리진지발 그라프트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각화치연이 많은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임플란트 크라운의 주위 염증으로 상당히 고생하는 분입니다. 자, 저렇게 되는 펠러탈 볼트 구개면의 만곡도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일치시켜야 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임플란트 크라운을 임플란트부터 크라운까지 넓어진 그 탄젠트 각도를 자연치아처럼 22.5도 티오리를 적용할 수도 없고 크롤의 15도 티오리를 적용할 수도 없는 저 대구치의 넓은 디멘전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겁니다. 환자는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상악 대구치. 이 케이스는 오클루잘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작게 디자인이 됐는데 이거는 옛날 개념이죠. 20년 전 컨셉입니다. 임플란트의 오클루잘 테이블 무조건 작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작게 만들어 놓고 나서 봤더니 역시 환자는 임플란트 주위 염증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이분은 바로 직전에 본 케이스보다는 펠러탈 볼트의 그 만곡도가 훨씬 예각이지만 이렇게 넓은 각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계속 생기는 거죠. 좀 더 확대해 보면 보철 디자인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만약에 제가 디자인한다면 훨씬 더 이머징하는 그 각도, 앵귤레이션을 조금 더 세우면서 점진적으로 넓어지는 수치로 한번 말해봐라. 말 못합니다. 시행착오적으로 찾는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디멘sion이 넓은 자리에 대개 초보자들이 임플란트 첫 케이스를 많이 선택해서 하지만 역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계속 컴플리케이션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겠는가? 네. 당연히 다이그노시스 웩스업 안 했을 거며, 왜냐하면 뻔히 보이는 자리니까 스텐트 당연히 안 만들었겠죠. 그리고 잘 심어서 고정은 되었지만 크라운은 만들 수가 없죠. 빼려고 해도 하나 빼려고 그러면 옆에 게 걸리니까 두 개 다 빼야 되는, 그러니까 빼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인가? 예, 임플란트의 버티컬 로딩의 개념은 다 이해하지만 이 세상에 단 한 개의 임플란트도 레터럴 포스를 안 받는 임플란트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술자가 순전히 버티컬 로딩을 받기 위해서 지평면에 수직으로 심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는 따라서 자연체의 엑시스에 맞춰서 심을 수밖에 없는 거며, 특히 하악에 제일 대고 치는 크라운의 링괄 토크가 20도 정도로 누워있기 때문에 자연체의 엑시스에 맞춰서 심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또 무엇인가? 예. 제일 대구치에 두 개 심었다 하나 빠진 게 아니고 심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 크라운은 수복을 소구치 두 개처럼 했으니까 환자는 계속 탈락하겠죠, 크라운이. 예. 그래서 온 겁니다. 예. 이것은 또 무엇인가? 임플란트 위치는 괜찮아 보이지만 10.5mm의 제2대구치 디멘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텐션도 좋아야 되고 볼륨도 좋아야 되는 거죠. 환자는 역시 계속 크라운이 탈락해서 불편하다고 찾아온 환자입니다. 네, 이건 또 무엇인가? 이거는 수직적인 고경이 기성의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거대한 금속 크라운을 하면 계속 탈락을 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본능적으로 자연치아의 서비컬 프로파일에 준하는 어떤 커넥션 파트를 만들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를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로 정했고,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를 커스터마이징 시킨다는 게 중요한 거지 꼭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덴토진지발 정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당연히 에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부터 실제 임상 사례를 보면서 방향에 대한 수정과 높이에 대한 수정, 리텐션, 심미적인 문제, 풀마우스 케이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 케이스를 보기 전에 컴퓨터를 이용한 초창기 파이오니어라고 할 수 있는 애틀랜티스의 케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환자는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를 했다 실패하고 하나만 남아있고 풀마우스로 재건하는 케이스였고요.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춘본 그래프트를 이용해서 상악 전치에 블록본 그래프트를 했고 21번 임플란트는 처음에는 빼기로 했다가 초기 고정이 좋아서 이건 제가 심은 건 아니고 초기 고정이 좋아서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임플란트를 이 시술한 사람이 잘못 심었을까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심었다 하더라도 레이비얼 코르티컬 본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나중에 한참 있다가 리섭션 되는 케이스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 블록본 그래프트를 하고 템포러리 덴처를 쓰면서 빨리 가겠습니다. 네, 소위 플랩리스 서저리라고 하는 것을 했지만 대개들 펀치드 플랩 서저리를 플랩리스 서저리라고 얘기하는데 펀치드 플랩 서저리는 진정한 의미의 플랩리스 서저리는 아니고요. 플랩리스 서저리는 그냥 드릴링으로 바로 시작하는 것을 플랩리스 서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수술 시간은 많이 줄어들 거고 힐링도 빠르고 나중에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을 시켜서 소위 컴퓨터 밀드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죠. 그러나 컴퓨터로 밀링한다고 해서
티슈 프로파일이 구강 상태하고 캐스트 상태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입안에 집어넣어서 맞춰봐야 되고 혹시 맞으냐 안 맞으면 어저스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파이널 프로세리스까지 들어간 모습입니다. 예, 애틀랜티스는 자기들의 홍보 자료이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좋고 최후 타임 줄어들고 단가가 줄어들고 네, 여러 가지 장점만 잔뜩 써놨죠. 정확도, 옵티멀 핏, 물론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틀랜티스와 관련된 페이퍼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다 좋다는 얘기고요. 피트니스 좋다는 얘기고, 네. 네, 그 다음에는 심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절코니아 어버트먼트들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노벨과 애틀랜티스의 절코니아를 비교한 페이퍼도 있는데 그 애틀랜티스의 절코니아 어버트먼트가 자기네들이 더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심미적으로는 좋지만 아직도 풀 절코니아의 그 웨어링하는 어떤 정도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특히 타이타늄 링크와 본딩하는 거가 과연 멀티 디렉셔널 포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그러한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얘네들의 자료는 그 failure load라고 해서 이 인체의 그 바이팅 포스를 다 견뎌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엑시스를 조절한 케이스를 임상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필요로 하고 있으면서 시저 바이시고요. 네,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고 저는 둘 중에 하나 사이너스는 꼭 멤브레인을 뚫는데 오늘 뚫으면 내일 안 뚫고 내일 안 뚫으면 모레 뚫고 그래프트하고 원 스테이지 프로토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 시켜서 프로비저널 크라운이니까 얼마든지 모양은 바꿀 수 있잖아요. 역시 컴퓨터로 컴퓨터의 밀링의 한계는 바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볼륨도 크게 하고 하이트 컨트롤도 됐지만 환자의 그 시저 바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슈프라진지발 마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류 홀까지 깎을 수가 없으니까 각도 보정을 하고 최종 보철물이 들어간 사진입니다. 높이에 대한 문제는 임플란트를 했는데 실패한 환자였는데 하나 실패해서 펀틱 부분을 레진으로 막았다가 또 하나 실패했는데 거대한 골흡수와 함께 실패해서 이건 바이오 호라이즌 임플란트고요. 환자가 본 그래프트하고 임플란트 하기를 원해서 상당히 크게 고리 흡수가 된 케이스인데요. 텐팅 스크류를 이용하는 것은 본 서브스티튜트의 움직임을 방지한다는 목적 그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 또는 둘 멀티플로 얼마든지 하고 있으며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 사이트에 심는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이버러스 인캡슐레이션 되는 텐팅 스크류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사이트가 아닌 곳에다 주로 심습니다. 제가 많이 하는 플랩 스플리팅 왜냐하면 오그멘테이션이 많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기가 어려울 때 위에서부터 가르거나 아니면 밑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플랩 스플리팅을 하고 나면 스카 티슈가 없어지면서 이너 플랩이 짧아도 아우터 플랩이 훨씬 리치 크레스트까지 텐전 없이 덮이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슬러핑은 별로 안 됐고 나중에 6개월 후에 정지된 사진이지만 마치 뼈라고 말하고 싶어 죽겠는 그러한 형상이고요. 임플란트 심고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 시켰지만 역시 이 당시에 이 스테이지에서 환자하고 프로파일에 대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워낙 오그멘테이션이 많은데 다 뼈가 되리라고는 믿지 않잖아요. 당연히 리섭션은 어느 정도 일어났고 역시 프로파일을 제대로 맞춰줄 수가 없어서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 크라운 가지고 환자하고 합의하에 과연 서비컬 임브레이저를 더 여는 게 좋은가 아니면 닫는 게 좋은가 환자의 선택은 닫는 거였습니다. 기성 어버트먼트는 이 정도 높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라운의 리텐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를 만들고 크라운은 서비컬 임브레이저를 닫는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치주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여는 것을 좋아합니다. 환자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역시 이런 사진을 볼 때도 컴퓨터를 이용하면은 크라운의 폼이 제대로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밀드 어버트먼트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웩스업을 안 하기 때문에 웩스업을 해서 컨택 포인트부터 플랫폼까지의 이머징 프로파일,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를 만들어야 훨씬 더 정확하게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각도와 높이의 보정, 아까 그 봤던 케이스인데요. 환자는 8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8개 다 실패해서 이미 6개 빼고 2개가 남았는데 네, 그 2개 중에 하나인 아까 봤던 전치부 케이스에 역시 텐팅 스크류로 버티컬 또는 레터럴 오그멘테이션을 하고요. 콜라겐 멤브레인 덮고 빨리 가겠습니다. 이런 프로파일에서 6개월 지나서 텐팅 스크류 제거하고 저 좁은 곳에 크라우딩을 만들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어떻게 정확하게 심겠는가. 역시 다이그노스틱 웩스업 기준으로 만든 서지컬 가이드를 정확하게 이용해서 3mm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아스트라의 3mm 임플란트를 심었고 초기 고정은 썩 훌륭하진 않았지만 2개고 스플린팅이기 때문에 이미디에이트 템포리제이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얼만큼 환자가 조심해야 되는가? 지금은 얼리 로딩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8주 동안 환자는 이 치아를 쓰면 안 된다고 믿고 있고요. 8주 지난 다음에 다시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버트먼트를 만들고 크라우딩을 재현한 임플란트 크라운, 맨 처음에 시술 전에 환자 사진이 이렇고요. 물론 치주염이 심하게 진행된 케이스고 뼈가 많이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컬 프로파일은 훨씬 작아지는 조금 비슷한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리텐션 문제는 K9 발치 후에 바로 심고 바로 전치부는 immediate provisionalization을 대개는 하는 편입니다. 초기 고정만 있으면.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를 종래의 법으로 골드 캐스팅으로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시켜서 크라운을 했는데 하이트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는 3년 지나서 탈락해서 왔는데 임플란트는 고정이 잘 되어 있었고 역시 어버트먼트의 문제였습니다. 임플란트 고정은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동일하게 훨씬 더 리텐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연체에 프랩하는 그 모양대로 준하는 것을 해서 크라운을 다시 재제작해서 딜리버리해서 처음에 디자인과 비교해 보면 똑같은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지만 상당히 다른 프로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곡도의 차이, 하이트의 차이, 높이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는 아까 프랙처 돼서 왔던 젊은 여성인데요. 대개 이렇게 프랙처 돼서 오면은 저는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선 아주 급하게 S6 타입 리테이너를 만들어서 일단 딜리버리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흔히 만드는 템포러리 덴처는 전혀 심미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혹시라도 임플란트를 심거나 그раф트를 하는 경우는 템포러리 덴처 플리퍼라고 하는 것은 로딩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딜리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6 타입 리테이너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환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발치를 하고요. 임플란트를 심었고 이때는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약간 독특하게 기존의 골드 캐스팅으로 하면서 포슬린의 오펙 파우더를 그냥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라기보다 심리적인 문제를 백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해 본 겁니다. 그 위에 포슬린을 만들어서 딜리버리 했고 1년이 지나서 괜찮게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고 4년 지나서 괜찮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동일한 케이스인데요. 예, 이가 또 프랙처돼서 온 중년 부인입니다. 이가 없어졌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런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S6 스타일 리테이너를 바로 급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울다가 그쳐서 그 다음에 천천히 이를 빼고 뭐 임플란트 과정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만들어주는 이 템포러리 덴처 플리퍼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들은 너무 심미적으로 흉하고 로딩이 가해지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발치하고 나서 임플란트 심고 초기 고정은 괜찮았고, 그 레이비얼 사이드, 페이셜 사이드의 그 크리티컬 갭은 역시 백업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미디에이트 템포리제이션을 작업하고 마지막 집어넣을 때 다음과 같이 백업 프로토콜이죠. 집어넣습니다. 역시 8주 동안 사용하면 안 되고 커스터마이즈. 이때는 절코니아 어버트먼트, 풀 절코니아는 아니고 타이템 링크가 있는 절코니아 어버트먼트로 제작을 했고, 아직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몇 케이스 해보고 있습니다. 풀 마우스 케이스 한 2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엇박자로 지그재그로 남아있는 RPD 환자였는데요. 역시 다 익스트랙션하고, 상하계는 6개 정도를 심었는데요. 아직 하하계는 보통 픽스드 디태처블은 5개 정도를 심어야, 대학병원에 가면은 대개 6개를 심는데 6개 심으면 소위 그 픽스드 디태처블의 그 anterior posterior spread, AP 스프레드, 전방 후방 편차의 비율이 더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의 중앙이 뒤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5개를 심으면 훨씬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전방으로 올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5개 심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역시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하고, 이때는 독특한 디자인을 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시도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안에 메탈 프레임이 들어가 있으면서 실리콘으로 프릭션을 잡는 실리콘 슬롯을 하나 이상 멀티플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실리콘이 프릭션을 잡고 있는, 보통 밀드버 오버덴처 같은 걸 많이 만드는데 처음에는 리텐션이 아주 좋지만 메탈 대 메탈로 접촉하면 나중에 웨어링이 되니까, 오버덴처는 웨어링이 되면은 천상 리패브리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페어의 개념, 리페어를 좀 우리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트니스가 정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렇습니다. 픽스드 디태처블은 하이지닉 스페이스가 보통 1.5mm 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이지닉 스페이스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음과 같이 실리콘 슬롯은 상당히 리텐션이 좋아서 환자가 잘 덴처를 빼기가 힘들어서 보통 덴처를 빼는 이렇게 손잡이 같은 그런 디자인을 집어넣고 합니다. 70대의 환자였는데 프로파일 개선도 많이 됐고 환자는 상당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각도를 코핑을 원 패스로 커스터마이징 시키지 않으면 보철물의 피트니스를 정확하게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케이스인데요. 풀마우스 케이스, 고흡수가 아주 심하게 진행된, 담배를 하루에 3갑 피는 대학 교수님이셨는데요. 그래서 그라프트 해도 뭐 별로 성공하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했던 케이스입니다. 상하계 사이너스하고 리치 오그멘테이션 동시에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도 또 사이너스와 리치 오그멘테이션 동시에 하고, 멤브레인은 당연히 또 뚫고요. 더군다나 septum은 뭐 겁이 안 납니다. 하나도 겁 안 납니다. 멤브레인 백업하고, 그라프트하고, 다시 윈도우 덮고, 역시 텐팅 스크류를 뭐 즐겨 쓰고 있는데요. 쓰는 이유는 본 서브스티튜트가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다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잡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오전에 발표한 대로 무슨 타이타늄 메쉬를 쓸 수도 있고 타이타늄 리인포스드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멤브레인을 쓸 수도 물론 있습니다. 보통 그 그라프트하고 셀 간의 인터페이스는
10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 정도의 아주 긴밀한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newly formed bony tissue가 apposition 됩니다. 10에서 100나노미터면 0.01에서 0.1 마이크로미터예요. 그 정도의 긴밀한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раф트를 했는데 그раф트한 자리가 어떤 덴처는 어떠한 이유든 간에 로딩이 가해지면, 다시 말해서 움직임이 가해지면 그것은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раф트 많이 하고, 전치부도 그раф트를 했는데요. 이때는 시험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재미를 못 본 재료고요. 흡수되는 멤브레인도 리지드 타입인 경우는 저렇게 3차원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는 트리밍을 해야지 잘 덮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악은 6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내가 원했던 곳에다 심진 못했고요. 뼈가 워낙 없어 역시 컴퓨터 밀링 어버트먼트를 제작을 하고 동일한 디자인으로 했고, 개인적으로는 바 앤 클립 타입 오버덴처를 많이 좋아하고요. 상악은 4개 정도 이상 심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컴플릿 덴처를 만드는 기본적인 스킬은 있어야지 당연히 오버덴처는 제작이 되겠죠. 대학 교수님 이렇게 해서 즐거워하고 계시긴 한데 프로파일도 많이 개선이 됐고, 아무튼 불안한 면이 있긴 하죠. 담배 많이 피기 때문에. 역시 서로 다른 각을 아우터 코핑으로 컴퓨터 밀링 어버트먼트로 패스를 정확하게 맞추고, 코핑 디자인이 정확하지 않으면 덴처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경과했는데요. 서제스션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에서는 어떠한 이유든 간에 방향과 높이, 그다음에 리텐션의 문제, 특히 심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에서 진짜 필요한 덴토진발 정션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문제가 뭐냐면 정량화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30도로 벌어져야 되는 건지 17도로 벌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정량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적으로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근원심 디멘전이 넓은 치아, 볼륨이 큰 치아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적으로 찾아 들어가야지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이어그노시스 웩스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 컴퓨터와 엄청나게 좋은 장비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이어그노시스 웩스업의 정확한 투스폼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컴퓨터 테크놀로지도 그쪽으로 자꾸 개발이 돼야 될 거며, 이제 제 뒤에 발표하시는 우리 박현지 선생님과 오후에 메가전에서 준비한 이러한 새로운 장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임상이 쉬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심미적으로 저도 심미적인 케이스에서 몇 케이스를 풀 절코니아는 한 번도 시도 안 했고, 타이타늄이 링크가 있는 절코니아 어버트먼트를 시도했지만 작업하면서 역시 부러지는 경험을 개인적으로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지금 풀 절코니아 어버트먼트에 대해서 임플란트 업체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나 조금 더 세밀한 사이언스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